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더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원회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얼른 오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아이고, 김용남 의원님 모시고 싶었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또 이 정치권에 청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모시려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388님께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민들이 반드시 검증해야 할 일이에요 얘기하셨고요. 벼락거지님께서 그러게 입이 없나 성렬 씨는 본인 입으로 의혹들을 해명한 적은 한 번도 없네.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고발사주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제2의 채널A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엔 근거가 없는 일종의 공작으로 판명났지만 이것 역시 야당의 유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공세 플러스 공작. 원래 공작은 민주당 쪽이 세거든요. 옛날에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 최순실 재산 300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채널A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런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지금 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매체에서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등장인물이 김웅, 손준성 다 윤석열 전 총장 주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무슨 공작을 왜 민주당에서 했겠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절반 정도는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아니면 적대적인 후보 측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김웅 의원은 누가 봐도 유승민 뭐라고 할까 좀 개라고 볼 수 있죠. 유승민 개지 그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서 김웅 의원이 지금 발언이 왔다 갔다 좀 흔들리는 건가요? 우선은 이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무대 주인공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네. TV조선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손준성 정보정책관. 네. 이건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이었고요. 네.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지 민주당 의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걸 민주당 쪽 공작으로 모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나 손준성, 김웅 이 사람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뭔가를 자료로 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그 시도 초기에 그대로 폭로돼서 난리가 났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네. 뉴스버스 쪽에서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선대위 관계자다, 제보자가.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언론이 취재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웅 의원의 대응 과정에서 이게 커진 것이에요. 김웅 의원이 제일 처음에 뉴스버스 기자랑 통화를 할 때 물어보니까 당황하면서 준성이랑 얘기는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썼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 내가 썼다는 고발장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강욱 관련된 건 내가 썼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대검 측 혹은 검찰 쪽 입장을 반영한 자료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또 기억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또 기억이 없다는 말은 중간중간 끼웠고요. 네. 더 나아가서 검찰과 제보자가 밝힐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러느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해놓고 검찰한테 밝히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가장 지금 빨리 해야 될 거는 김웅 의원과 당무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빨리 면담을 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는 거는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 등장인물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 김웅 의원인 건 맞아요. 틀림없이. 근데 아마
요새 국민의힘이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이진동 기자와의 첫 번째 9월 1일 그 통화가 아마 녹음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녹취록이 지금 까졌나요? 까진다고 그러던데. 녹취록은 아직 아직은 공개 안 나오지 했지만 않았으나, 네. 녹취록 그 대화 내용은 기자들이 밝혔습니다. 그게 아마 녹취록이 오늘 중으로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와 김웅 의원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오늘 저녁 때쯤 아마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알려지겠죠. 근데 네. 어쨌든 김웅 의원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이거 보세요. 의원님이 아시잖아요. 네. 뉴스버스 쪽에 이후 그 많이 하시네요. 아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쪽과 가까운 분이세요. 아니 그 이진동 기자가 이진동 기자가 저 TV 조선에 근무했던 건 맞지만 네. 어디 국민의힘하고 친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사람은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네. 불리한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김웅 전혁수 기자, 뉴스버스 기자와의 전화통화가 지금 뉴스버스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아까 말했을 때는 우리 김영남 의원이 정리는 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자, 이 사안의 본질은? 저는 이게 정치 검찰의 행태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 공작. 예. 그리고 수사권을 활용한 보복 수사를 이게 꿈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영남 의원님, 이건 하나 물어보자고요. 만약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권을 있는데 자, 야당 인사한테 야, 이거 좀 고발해줘. 그러면서 고발장을 써서 줘가지고 고발하게 하고 수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나 공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상식적으로 네. 그때 이미 작년 4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작년 4월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네. 그리고 소위 윤석열하고 조금 친하다고 하는 검사들은 이미 다 날렸을 때요. 네. 지금 검찰에서 대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고발장을 야당 측에서 대검 옛날 같으면 이제 공안부죠. 네. 저 공공수사부에 접수한다고 해서 어차피 수사는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갈 텐데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당시 검사장이 다 틀어지고 저 여당의 불리한 수사는 다 막아내고 못하게 하고 야당의 저 불리한 수사만 열심히 할 텐데 근데 바보가 아니라 무슨 검찰 수사를 기대할 게 있어서 아니,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게 해요. 지금 손준성 검사를 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준성 검사는 잠시만요. 자기는 전혀 고발장을 대리 작성해 준 바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추미애 있잖아요. 전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을 유임시켜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손준성은 당시에 유임됐어요. 이건 그러니까요. 팩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잠깐만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누굴 찍어서 내가 계속 대검에서 쓸 테니 유임시켜달라 그랬으면 오히려 그 사람 딱 찍어서 지방으로 날려보냈지 윤석열 총장 그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해줬다고요? 아니,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이 부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게 이제 좀 내밀한 부분이니까 안 밝혔는데 이번 과정에서 손준성 유임 요청이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있었고 손준성은 유임됐다. 그래서 이 유임을 둘러싼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손준성이 유임됐고 손준성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임은 틀림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저는 이런 정치 공작 자체가 총선판을 흔들 수 있다고 누군가 생각하고 했다면 그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네, 그 전체가 별로 효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법조 엘리트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다는 걸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매일매일 일일 일망언으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
의원님이 얘기하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공작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당시 했던 인사를 되돌려 보면 윤석열 총장이 누굴 찍어서 유임시켜달라 그랬으면 거꾸로 돌렸어요. 분명히. 윤석열하고 조금 친하다고 소문만 나면 다 한직으로 소위 좌천되던 시절이고요. 손준성 검사는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같이 법무부에 근무해서 아는데 윤석열 측근은 택도 없어요. 무슨 윤석열 측근이에요. 아니 자, 손준성 검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추가로 확인이 그 필요하겠는데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을까요? 문건이 조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손준성 검사의 단독 행동일까요? 아니면 김웅과 손준성 뭘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할 일은 아니고 예.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네. 일단은 김웅 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네. 최강욱 관련 고발장은 준성이하고 얘기해서 내가 썼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사실을 뒤집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럼 검사하고 지금 야권 관계자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니 고발장을 본인이 썼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사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직 지금 검사님이 보기에도 좀 이건 이상하네요. 고발장 지금 한겨레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고발장 내용을 보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 고발장은 손준성 검사가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력이 없는 검사가 아니에요. 고발장 내용 자체가 너무 조악해요. 아 그래요? 김웅 의원이 썼다 그러면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손준성 검사가 쓴 건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의원님의 추측이시고 그리고 이게 200쪽인데요. 네. 19쪽의 고발장이고 앞에 4장의 뭐 목차 차례 이런 거고 정치 원의 시점 6시에서 이어갈까요? 더 네. 뜨겁게 저희가 중간에 더 공부해가지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년 전 주호가 3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호가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주호는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올해 20살이 됐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좋아요와 싫어요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호.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빠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엄마는 언제까지 이 생활이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주호와 엄마가 지금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9에서 13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인천에 현재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 서해안은 저녁부터 바람이 보다 강해지면서 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중부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등 곳곳에 비가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전남, 경남,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모레는 그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에 걸쳐 내리게 될 비의 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 서해 5도는 30에서 80mm, 영동 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또 충청과 전남 해안을 제외한 호남, 또 경남 남해안 제주에는 10에서 60mm, 남해안을 제외한 영남 지역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깝고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는 영동 지역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함께 해 주십시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1부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약 1,46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경선 1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엽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로 생중계됩니다. 법무부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신자 가정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추진되며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5일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0.91% 오른 7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일 연속 순매수한 것은 약 석 달 만에 처음이며 이 기간 순매수 규모는 총 7,84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5544님께서 김은 무시하나요? 얘기합니다. 김훈이 아니고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 네. 무시는 아니고요. 김웅 의원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8237님께서 손준성이 검찰총장 메신저였다고 김웅이 말했어요. 말을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한 게 지금 공개가 됐어요. 처음 뉴스버스와 인터뷰한 게. 근데
공개된다 그러더니 됐나요? 공개가 아직은, 됐어요. 네. 근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고발장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검찰 측에서도 만들었다고 하고 말이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준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두 분은 친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하게 준성이와 얘기해서 내가 작성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자료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료 중에 그 제보자 X의 과거 그 잘못 범죄에 관한 판결문들이 있는데, 실명 발림결문. 네, 그 판결문에 실명이 들어있는데 그 판결문은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다운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혹입니다. 예, 예. 판결문 입수야 뭐 검찰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꼭 출처가 검찰로 단정 지을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그리고 됩니다. 이게 작년 4월 3일 무렵의 일인데 네. 작년 4월 3일 기준으로는 김웅은 후보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그냥 총선 후보자 중에 한 명이고 4월 15일 날 치러질 총선을 2주도 안 남긴 상태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슨 그 국민의힘 쪽에 접촉을 하면 적어도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뭐 법사위 소속의 누구한테 접촉을 하는 게 맞지, 아무 정치권의 경험도 일천한 후보자, 그것도 자기 지역구 선거를 열흘 정도밖에 안 남겨둔 사람한테 접촉을 해서 뭘 해요? 정치 신인. 이건 상식 바뀌죠. 정치 신이고 당내에 영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데, 근데 김웅 의원이 그때 받아서 전달했어요.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뭘 받았다는 건지. 이 대목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김웅 의원이에요.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좀 나쁘게 보면 김웅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유승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좋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의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를 들면 법사위원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영원히 감춰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들끼리.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검사들끼리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메신저로서 둘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메신저 SNS에 보낼 때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문서를 그냥 손준성 보냄, 이게 최초 보낸 사람 이름을 계속 넣어서 전달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검찰 측 메신저였다, 이 말에 답이 다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채널A 사건도 처음에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했지만 한참 한동훈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가 정말 뭔가 공작을 한 것처럼 그랬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 사건도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나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경선이 끝나든 대선이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때마다 맨날 이런 공작이 횡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채널A 사건 경우는 저는 검언 유착이라고 봅니다. 다만 형사적 지금도? 아니, 검언 유착 맞죠. 어떤 검사가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눕니까? 녹취록 내용에. 다만 이게 형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투었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검언 유착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포렌식으로 풀려야 이게 끝날 사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등장인물이 그렇게 똑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검찰에 엄청 밉보인 것 같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셨나 보죠. 뭐 그만큼. 누가 왜 유시민을 불러다? 아니, 유시민 워낙 거물이고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가 아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이거 대선이나 경선 끝나면 이제 규명이 될 텐데. 이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되는 부분은 판결문 있잖아요. 네. 본명이 다 적힌 실명이 적힌 판결문은 뻔하단 말이죠. 그 판결문을 뽑을 수 있는 곳이. 네, 킥스 검색해 보면 누가 뽑았는지 다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저는 뭐 이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검 감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다운로드를 누가 받았냐 그 판결문을 이 부분만 확인되면 이게 이제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갈 일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거 빨리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 빨리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겠네요. 글쎄요. 근데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지도 꽤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아니 의원님 지금 구하신 거예요.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더 못 믿겠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믿을 만한 수사기관이 없는 거죠. 조성빈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 현재 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한테 당에 들어오면 위기 때 비단 주머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 던져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더 늦으면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폭탄이나 안 던지면 다행이죠.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 충청 경선은 네. 이재명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홍준표가 뜬다.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자, 이 민주당 경선과 홍준표의 상승세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우선 사실은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금요? 네, 예비 경선은. 네. 근데 본 경선 들어가면서 저는 이낙연 후보 캠프가 후보에게 어울리지 않은 전략을 써서 네거티브가 예,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권리당원들로부터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지자들은 다 민주당 경선이 흥행도 했으면 좋겠고 이 경선을 통하여 후보들이 좀 다 같이 지지율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거티브가 막 벌어지다 보니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해서 저는 메시지가 딴 거 아니라고 봅니다. 1차에서 그냥 과반 넘겨서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권리당원들이 보여준 거라고 보고.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낙연 후보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낙연 후보님은 원래 장점이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이런 평가가 이제 장점이었는데 이게 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특히 이 극성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본인의 장점을 잃어버렸어요. 네. 각종 그 언행에 따라서 합리적인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그 방향으로 좀 가면서 사실상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의 장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선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자 뭐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한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굴 선택하십니까라는 그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누굴 찍을 것 같으세요? 누굴 찍으실 거예요? 당연히 추미애 후보 찍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대선을 편안하게 치를 수 있는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효과가 지금 국민의힘이 참 안타까운 게 당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에게 선택권을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은. 이게 저 말씀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여론조사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렇죠.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2위 후보가 되고 또 어떤 건 거의 윤석열 후보하고 거의 막상막하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다음에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권 그 지지자들의 선택을 봐도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 비해서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만의 역선택으로 보시면 곤란하고 윤석열 후보의 위기와 같이 분석되어야만 이 현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뭐 이름은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역선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퍼센티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홍준표 후보도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적절하게 나와요. 그리고 워딩도 이해하기 쉽게 나오고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여론조사 좀 로 데이터 그야말로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기초 자료 결과를 보면 분명히 역선택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인정한다는 거고, 근데 특히 20, 30대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높다는 점은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역선택 조항 없이 갑니다. 국민의힘은 경선률을 확정했어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전에 없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진 다 당내 선거가 거의 80% 대의원과 책임당원이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20%는 그냥 지지정당 묻지 않고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틀리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지사 못 당한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뭐 후보 입장에서야 본인이 가장 본선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객관적인 판단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정말 내년 3월 9일 투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질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뻔히 민주당이나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는 안 찍을 유권자들한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권을 주는 거는 넌센스죠, 사실은. 그 역선택은 민주당엔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지정당을 물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빼고 간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도 계속 갈등을 하다가 쓸데없이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이게요. 모집단이 많아지면 의미가 크지 않아서 결국은 넣게 되었고 저도 국민의힘도 앞으로 늘 것 같습니다. 경선이 정착되면 넣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영남 의원 얘기가 또 그 흐름대로 가겠네요. 네,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당할 자가 나라는 건 토론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번에 국민의힘 예비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건 좀 이건 너무 생소한 풍경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 14명인가요? 네. 뭐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토론회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1차로 8명을 추리고 나서 그리고 또 4명 추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11월 9일 날 그 후보가 선출되는데 토론이 사실은 10몇 명이 토론을 할 수가 없죠. 적어도 한 4명 정도 추려지면 그때 가서는 뭐 토론회를 그러면 마지막 결선까지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토론회를 못 보는 겁니까? 아마 1차 경선 추려지고 8명으로 추려진 상태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게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그러면 과정에서. 몇몇 후보가 토론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요. 토론을 꺼리는 후보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8명으로 추린 이후에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이 선거에서는 토론회의 결과가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투표에 반영 안 돼요. 그건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의 토론은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의 어쨌든 어떤 면은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최소한 14명이라도 나눠서라도 토론은 해야 되는 거죠. 완전 봉숭아 학당되죠. 14명이 토론회 하면. 정치적 오늘 시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최민희, 김영남 두 전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